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페미니즘을 계속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아직 4편은 안 나갔지만 지금 오늘 생방송에서는 우리의 행복한 페미니즘을 계속 전도해 주시는 최정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페미니즘의 마스크 이종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용이고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한계령에 가서 3박 4일간 부럽습니다. 피서를 잘하고 왔습니다. 아, 바다에도 부럽습니다. 가고 계곡에도 가고 좀 마음의 엉어리들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진짜. 예. 휴가를 제대로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 친구들과 왔는데요. 예. 예, 부지런한 친구들 때문에 아주 내가 잠을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자꾸 네. 모이자 그러고 뭐 저기 어디로 오라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카톡만 하면서 늘 잘 지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도 이번 여름에는 2번의 피서를 갔다 왔습니다. 네. 제주도에 갔다가 2박 3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8월에 또 한계령까지 갔다 오는 아주 올해는 운이 좋은 해는 네, 저로서. 정말 부럽네요, 교수님. 예. 특히 저는 작년에는 딸이 고3이었고 올해는 또 둘째 아들이 고3인 관계로 예, 고3이 엄마들. 네,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몇 년만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자기 누나를 너무 부러워해요. 그렇죠, 아침에 대학생. 예. 대학생. 그 우리 때도 나왔던 놀고 먹고 대학생. 네, 먹고 대학생. 대학 예. 너무 자유롭죠. 네. 그 자유라는 그래서 뭐 게. 방학도 요즘 일찍 대학생들이 했죠. 그런가요? 뭐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압박은 있지만 예. 어쨌든 고등학교 틀 속에서 헤어났잖아요. 그쵸,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해방됐으니까. 자유와 선택의 권한이 좀 생기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놀라고 했어요. 자기가 놀 때까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또 알바도 하고 대학생들 엄청 바빠요. 예. 우리 딸은 안 바쁘더라고요. 또 선택도 그렇게 했군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이제 행복해 하니까 쉬고 있으니까 아들이 지금 공부하는 아들이 제일로 부러워합니다. 자기 누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몇 달 안 남았다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복한 페미니즘이 5번째 녹화죠. 네. 네, 꽤 했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 모성이 본능인가, 또 모성을 느낄 때는 언젠가, 또 모성의 간인함,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모성을 조금 넘어서 이 돌봄, 돌봄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또 돌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부엌에 가서 빵 쪄주고 먹이는 길. 그렇죠. 예, 뭐 과일도 사고 이래서 먹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식구들. 예. 와,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성을 넘어서서 이 돌봄이 우리가 또 가정생활에서 이 돌볼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온갖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봄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예, 제일 돌봄. 힘들고. 네. 근데 누구는 이제 그 가정이라는 거 자체가 살림, 네, 살림, 삶, 돌봄, 살림. 예. 살림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명사 삶. 네.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살림이고 네. 가정을 꾸리는 게 구성원인 뭐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 나가는 거 그게 그 그렇죠. 돌봄 일이잖아요. 예, 돌보는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림자 노동. 그림자 노동. 예. 아무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 뒤에서 움직여야만 이게 되지 뒤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냥 식구들은 다 밥이 되어진 상태만 보잖아요. 식탁에 차려놓으면 네. 딱 나와서 이렇게. 근데 이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돌봄을 잘 받았을 때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돌봄을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정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돌봄을 잘 받은 가정,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정교육이 잘 됐다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돌봄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는 한데 그 돌봄이 나한테 몰려있다는 게 이제 그렇죠.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돌봄이. 그 돌보는 사람은 이제 좀 네. 희생이 조금 따라야지 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그 사람을 살리는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사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한데 이 돌봄이 한 사람에게 너무 몰려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나눠볼 것이냐.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성을 좀 나누어 사자. 나누어 사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돌봄도 좀 나누어서 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맨날 음사를 많이 피우니까 네. 우리 남편이 내가 집에 돌아온다니까 휴가 갔다 오니까 청소해 놓을게. 진짜 왔더니 싹 마루 청소를 싹 해놓은 거예요. 전에는 안 해주셨어요. 전혀 안 했죠. 정말로 청소가 뭔지, 집안을 정리하는 거 뭔지, 아내가 힘든지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었죠. 아들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힘드니까 좀 나누어 사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청소 빗자루질은 남편이 하고 청소기 돌리는 거 아들이 하고 또 물 걸려지는 남편이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집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나 혼자 할 때는 다 뭐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았는데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얻은 건 진짜 돌봄 노동은 나누면 모두 산다. 맞아요. 나누면 모두. 어떻게 좀 나누고 계시나요? 왜 우리나라 그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이라든가 이제 출산을 기피하는 게 그 독박육아 그런 독박육아. 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많아야 정말 하나 둘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미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죠. 예. 저 이제 둘 아이 키우면서 정말 혼자 살림도 하고 네. 아이들 키우면서 근데 저희 또 윗세대로 올라가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 하셨잖아요. 네, 네. 일을 더 많이 그렇죠. 하시면서 더 많은 또 아이들을 또 다 키우셨는데 물론 세대가 이제 변하면서 물론 문화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변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건데 그 모성이라는 게 아이를 네. 낳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기면서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좀 희생을 하면은 우리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남편은 또 밖에 나가서 또 본인의 일을 또 잘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엄살을 부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도 실감을 했어요. 그냥 나 잘하고 건강하니까 하면은 친구들은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렇죠. 힘들다, 아프다, 도와달라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설거지 한번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자꾸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돌봄이 한 사람에 몰리지 않게 네. 자꾸 나누어 줘야 맞아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기 때 그 아이를 진짜 케어하는 시간이 그게 24시간에 속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제 제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보는데 24시간 중에 애가 안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을 먹이니까 하루 종일 오줌도 못 누고 애를 안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줌도 못 누고 애 먹지도 못하고 애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잠깐 와서 봐줄 때 그때만 해방된다는 거야. 그런데 멀쩡하게 남편은 회사 갔다 오면은 애를 봐준다고 하지만 한두 시간 봐주고 나서 잠만 쿨쿨 잔다는 거지. 그렇죠. 그 나는 오줌도 못 누고 먹지도 못하고 애한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애가 앉아버리니까. 예. 24시간 체제가 되고 24시간을 이 돌봄 노동은 엄마가 했다고 생각해. 다시 애기 낳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애기 하나 이상 주고도 못한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 야, 근데 모유는 좋다더라. 근데 모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딸도 아주 소설을 막 쓰던데요. 뭐
이래 어떻게 해서 내가 모유 먹이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애들 모유 먹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모유 먹이지 마라. 우유 먹은 너도 잘 컸다. 내가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욕심을 내냐. 그렇게 모유 먹이지 마라 했는데 예. 그게 우리 좀 슈퍼우먼 컴플렉스 완벽하려고 예. 하는 특히 여자들 이제 뭐 이제 얘기는 해요. 알던 어떤 남자분은 여자는 뭐 초등학교까지만 나와야 된다라고 우기던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자들이 그런 권리 의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냥 뭐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그 책에 나온 대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키우기 바라고 자기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기 볼 때 그런 직장 일을 하면서도 그 간섭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나 또 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인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잘 육아관이 다르니까. 네, 육아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연주의적인 이제 방임형 교육이었잖아요. 보육이었잖아요. 나가 놀아라. 그렇죠. 그래서 나가 놀면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랬는데 이제 모든 걸 자기 집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걸 다 경제력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 나가니까 뭐 누구는 이제 재벌가는 한 아이 키우면은 뭐 유머도 있고 뭐 임금처럼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알려지면서의 그 두려움,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SNS에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글이 굉장히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그래갖고 들어요. 그 미리 학습해 우리 딸도 보니까 학습을 해보면 너무 힘든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얘기만 들리니까 어떡하지 이제 미리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뭐 애 미리 날 걱정할 때 안 했잖아. 낳고 나서 봤는데 낳고 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예. 최근에 저기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토론하다가 자료를 봤더니 60년대에 여자의 출산율이 6명이었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애기 아빠한테 했더니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60년대 평균은 출산율이랑 맞아요. 평균인데 나도 8명 우리 엄마가 낳았으니까. 6명이랑 와 근데 저희 지금 1.2명이 됐죠. 1.1밖에 안 될 거예요. 네, 하나 낳는 거예요. 1.2이더라고요. 최저라고.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예. 그 주는 이유가 그런 육아라는 건 결국 사람을 이렇게 길러내는 게 그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만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에 왜 원정 출산도 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아이만 예. 미국으로 예. 데리고 가고 뭐 어디 가서 시민권 이중국적 얻으려고. 시민권 예. 하듯이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 거를 특히 엄마들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은 만점의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 만점의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점이어도 10년 후에는 또 50점도 돼요. 우리 만점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마마보이처럼 아이들 키워놓으면 잘 컸잖아요. 그런데 그 딴 데 가면 적응 못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만점이에요. 50점이지. 결국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가 개척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클 때까지의 역할인데 그걸 막 그 인생 모두를 성공시키겠다고 덤비면 어렵죠.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한 게 아니라 환경을 다 주어주고 뭐든지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아이를 위해서 주고 그게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육아에서 어르신들은 그냥 뭐 다 지먹을 거는 타고 태어난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60년대에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먹는 거 갖고 부러워했던 거 그것 때문에 엄마들 했는데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안 먹이잖아 애들을. 과자도 안 먹이려고 그러고 햄버거 나쁜 건안 이런 거 먹이고 나쁜 싶은 건 건 안 많으니까. 먹이고. 근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라면 먹는 게 큰 저기 경산날이었잖아. 라면 한 번만 요즘에 먹으면. 예. 피자, 통닭, 또 햄버거 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맛있고요. 예.
기본으로 그걸 먹고 콜라 뭐 이런 콜라. 요즘은 제로 콜라가 또 나왔어요. 네. 우리 아들이 음료를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만 먹으라는 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걸 또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너무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계속 궁금한 이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돌봄을 받아야죠. 돌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돌봄을 해야죠. 그게 네. 여자들의 고민인 거죠. 타협점인데 돌봄을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가정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돌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돌봄을 내 인생까지 너무 죽이면서 돌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돌봐서 살아났지만 돌봄을 하는 내가 죽는다면 이 돌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돌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돌봄의 공동체적 문화, 돌봄의 어떤 상호 소통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육아의 경우 혼자서 집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이때 한두 시간 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육아, 공동 육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바라는 게 이 공동 육아를 많이 바래요. 내 아이가 있고 네 아이가 있고 그러면은 엄마 셋이서 아기 셋을 본다. 그러면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조금씩. 내 혼자서 24시간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동원하고 친정엄마 동원하는데 이걸 조금 열어서 그 한 두 가구, 세 가구만 공동 육아해도요. 내가 볼일 있으면 맡기고 갔다 갔다. 그쵸, 그쵸. 좀 살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게 어. 가능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이 좀 한 10년 안에 그런 게 문화가 좀 생기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공동육아 협동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보면 그게 공동육아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는 그냥 돌봄 잠깐이라도 옆집에 맡겨놓고 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예전 마을에서는 됐잖아요. 이웃하고 이게 소통하면서 주택이 지금 네. 분리 주택이 돼 있으니까 단절의 주택이니까 공동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같이 지금 만약은 그럼 또 두 집, 세 집만 같이 해도 그죠. 그런 그래서- 방법도 자꾸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공동체가 뭐냐. 이 돌봄이 안정적으로 특히 육아의 문제를 마음대로 어린이집도 물론 있겠지만 순간순간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방법은 좀 없나. 있죠. 우리 성북교도 좀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예.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동육아를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소수예요. 너무 소수예요. 예, 그래서 너무 소수고. 좀 이렇게 대중화가 돼서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야지 또 서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하면서 예. 해야지만 그래도 그 독박육아에서 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중산층 여성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입주하는 도움이. 부모를 두자. 그게 예.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죠? 예, 200만 원 준다 그래요. 야, 200만 원 그 애기 아빠한테 주고 예. 뭐 얼마를 벌어야 살아갈 수 그러니까요. 있나요? 그런 여성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다음 단계는 이제 부모님한테 맡기는 거. 돈 조금 그렇죠. 들고 예. 조금 들어 부모님에게 맡기는. 그래서 헌신적인 부모가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한 사람의 헌신, 희생을 바란단 누군가는 말이에요. 희생이 꼭 따라야 되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희생을 따라한 게 희생을 좀 나누어서 하면 희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이의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고 엄마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할 때 아이 이렇게 임신해서 그 8개월 때 똑같이 임신하기 전하고 똑같이 새벽에 그 출판사에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원고 넘기고 났다가 이제 조산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근처에 이제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맡기고서는 몇 달을 일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또 이렇게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연년생 또 생기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한 4년
예, 저한테는 그게 벌써 십몇 년 전 일인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네. 그래도 자매 우리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이제 여동생이 근처에서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근데 그 터울이 저희 막내하고 우리 여동생의 큰애하고 6살 차이예요. 6살 상간에 4명을 우리가 공동 육아식으로 둘이서 이제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이제 그래도 행복했을까? 넷이 어울려서 막 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냈죠. 이제 행운이 그랬죠. 그래도 또 그 나름 힘든 속에서도 행운이 이제 다행히 네. 또 왜냐면 친정 어머니는 전혀 이제 도와주시지 못했거든.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아프셔가지고. 근데 그랬어요. 저는요 이 출산과 육아가 내 사회적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걸 미리 캐치하고요. 제가 결혼을 한다면 집안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건데 그 집안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본 가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호르몬이 외아들이었으니까 이 호르몬이가 집안에 아들하고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살림을 다 살 수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그래.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할머니랑 결혼했다. 그래서 엄마는 또 하나의 아내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라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애 셋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다 길렀고 육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춘기에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엄마가 맨날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출장 가고 막 출장 갈 때면 엄마를 그렇게 기다려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 출장 갈 때 엄마 따라가고 싶다고 제가 약속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출장 갈 때 너 데리고 가면 얘가 따라갈 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너 데리고 갈 수 없게 됐단다. 그때 너무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거지. 찾을 때 또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런 애들에게 너무 많은 박탈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봄이 육아를 누가 대신 해줘도 그 아이가 바라는 엄마 또 그거는 또 채워줄 수 없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할 때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을 그때 엄마가 또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돌봄이 그냥 형식적 돌봄보다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엄마를 찾는 시기 또 엄마를 찾을 때 그 아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게 애들한테 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어렵게 지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이 뭘까? 정말 답이 그러니까 이런 한쪽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만 치우쳐도 안 되고 분명히 빈 자식이나 가족이 바라는 돌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30년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막 하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편 보고 그래. 남편이 자기가 30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온 행복한 기획함이 있었다. 그게 뭔가 있대. 내가 돈 잘 벌어주고 이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신혼여행 갔는데 뭐 운동권 마누라를 만났으니까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던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분홍색 롱드레스를 탁 입고 아침을 차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그걸 지금 30년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줌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구도를 또 버릴 수도 없는. 그렇죠. 그렇죠. 버릴 수, 빨래 안 할 수 있나요? 빨래를 해가면서도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부엌의 살림을 살면서도 페미니즘을 주장. 이 페미니즘이 그래서 우리에게, 탈출구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페미니즘이 빨래를 안 할 수 없고 돌봄 서비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페미니즘. 그러니까 포용하는 페미니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뭐 대남성 투쟁입니다. 어쩌고 막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용하는 페미니즘이에요. 그럼 내가 포용하는 페미니즘이면 거꾸로 남성들도 여성들을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도록 또 포용하는 페미니즘. 그런 남녀가 함께 행복하게 상호소통하며 사는 페미니즘. 그게 우리가 하는
제가 주장하는 빨래하는 아. 페미니즘. 남자도 빨래하고 페미니즘 그렇죠. 갖고 여자도 빨래하면서 페미니즘 받는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페미니즘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신랑까지만 해도 네. 67년생인데 주방에 들어오는 거를 남자가 뭐 주방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뭐 그렇죠. 집에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부부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설거지며 빨래며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를 가리켜서 근데 네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는 같이 해야 된다. 가사 일을 네. 동등하게. 저희 아들도 엄마가 이제 저 혼자 하는 걸 보고 컸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살림은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참여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같이. 예. 엄청 도와주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도 하고 이걸 가르칠 때 너 장가 가면 바로 이혼당한다. 누가 네 같은 남자 집도 정리도 못하고 맨날 그렇다고 네가 뭐 엄청난 돈을 벌어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너하고 살겠냐. 너 이혼 안 당하려면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네 먹는 거는 네가 할 수 생존하려면 있어.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아직 청소는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먹는 거는 지가 슈퍼에 가서 사고 해서 자기 먹는 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휴가 갔을 때도 뭐 일체 전화 안 하고 지 안에서 다 먹고 이렇게 아들은 조금씩 가르치는데 아직 청소는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고민 안 하고 먹을 거 고민 안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 여기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점심 때 정신을, 우리는 이 뭘 돌봄이- 먹을까? 그럼 이 돌봄이 웃기는 게 나가 있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거를 같이 좀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좀 나가 있으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휴가 갔다 오니까 엄마 내가 무사히 엄마 없는데 잘 지냈어. 잘 먹고 살았어. 그 속으로 아유 다시 이제는 막 아들 먹는 거 걱정 안 되겠구나.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가 큰아들이 문제죠. 큰아들은 그렇게 안 밥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 주방에 안 들어오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어디까지 왔냐면 설거지까지는 해요. 아. 설거지하고 밥은 이제 하는까지는 왔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네. 계속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가르쳐야 될것 남자들이 마누라가 없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결핍됐을 때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년 남성들 막 요리하고 그렇게 자꾸 한때 할 줄 알아야 분이었고 막 되는데 우리도 요리는 그랬었어요. 아직 안 되는데 가르쳐. 잘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청소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청소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 그러니까 걸레 잘하자면 빨고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그런 게 거까지. 돌봄이라는 게 여성의 전담이 아니다는 거를 계속 네. 이해해요. 같이 돌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같이 하는 하는 거다. 거야. 남편이 나를 내가 아플 때 돌봄하지 않는다면 왜 살아? 그렇죠? 그렇죠. 왜 살아?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 이게 이 돌봄이 모두의 노동이고 모두가 해야 할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퍼뜨려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네. 저기 학교 교과목에서 그러니까 저희 때는 가사 실습이 이제 여자들만 했는데 네. 그래도 좋아진 게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남학생은 중학교 가면 남학생은 공업을 배웠고 여자는 가정가사를 배웠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배워요 중학생. 그런다고 그러대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공업 선생님이 남학교에도 이제 가정 실습실이 있고 네. 하는데 거기에서 좀 그런 실습도 좀 많아지는 게 좋고 그렇죠. 우리가 TV에서 혼밥 요즘 유행한 네, 게 혼자 네, 밥 네, 먹는 네. 혼밥 뭐 그리고 또 요리 쿡방 요리하는 거 늘어나면서 요리하는 남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이제 일본이 그 편의점 문화가 발달이 돼서 거기서 도시락 다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데 아직 우리는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또래의 남자들은 혼자 잘 못 살죠. 이렇게 그렇죠. 외롭고 썰렁한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살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이렇게 어제 우연히 일요일 텔레비를 봤는데 한 끼 줍쇼라는 네. 그런 있죠.
JTBC인가? 그 TVN인가 그 방송이 있는데, JTBC.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이효리하고 이경규가 거기를 갔어요. 그 아파트에 벨을 눌렀더니 거기에 남편이에요 물어봤더니 여자가 아니요 남자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이쪽 연예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괜히 이거 방송이 나가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 부모님들한테 따로따로 인사를 했대요. 근데 양가 부모님들이 같이 모이진 않았는데 5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동거를 5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걸. 그렇잖아요. 근데 왜 혼인신고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자가 그냥 웃으면서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이경규도 좀 나이가 많고 경상도 사람이라 이렇게 방송하는 중에 보면 고정관념은 굉장히 많거든. 뭐 남자는 가부장적이고 그러니까 막 그래도 법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둘이 근데 또 남자는 입장이 달라서 여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할 거고 식하자 그러면 할 거고 여자친구가 애 낳자 그러면 낳을 거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난 별로 애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5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효리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자기랑 생각이 너무 똑같다고 애가 뭐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주택 청약을 받으려면 그 신혼부부가 제일 좋으니까 신고는 하지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잠깐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경규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혼인신고를 하는 거를 주택 청약 때문에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만큼 거기가 여자는 37, 남자는 40인데 그러면 다 우리 그 통념상 총각 노처녀들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여자는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근데 어디 가서 왜 그래 결혼 안 해 뭐 이러면 그럴 때 뭐 프렌치 스타일이야 그러면 너무 있어 보이는 척 해서 그러는데 자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힘든 게 제일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프렌치 스타일이 프랑스의 그 출산율을 높인 그래서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아졌잖아요. 한때 낮은 거를. 네, 거기가 이제 낮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누구랑 뭐 동거를 하든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그 지역사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누가 어떻게 낳았든 아기는 지역사에서 책임 다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혼인 방식, 다양한 그 성적 관계 맺는 어쨌든 아이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렌치 스타일이 동거하고 애기를 낳고 싶으면 잘 넣으면 그걸 또 지역사회가 알아주고 이렇게 되면서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율이 일부 일처자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양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곧 내 가정에서 단독으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와닿으니까 부담이 크니까 애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문제와 이 돌봄의 문제죠. 출산해서 누가 돌볼 것이냐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거죠. 정부에서 책임지는 거 저희 아이가 이제 2010년부터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저는 그 무상급식 화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병철, 그러니까 이건희 손자도 돈 안 대고 먹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육아에도 그렇죠. 돌봄에도 무상급식 시작이죠.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이 부분 때 그리고 아이가 먹고 자라는 것도 그 돌봄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이 부분들이 그렇죠. 같이 모두가 다 안 내고 먹을 때 누구는 그렇죠.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을 보건실에 와갖고 도시락을 타먹는 제도가 옛날에 있으면
그냥 안 가고 마는 애들이 많대요. 그 도시락을 받으러 가면 자기는 이게 그 교실에서 나는 어려운 아이, 지금 가난한 아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급식이 이제 무상급식이 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상급식의 체험을 저는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저는 참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초등학교 때 항상 그 급식 먹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옥수수 죽도 먹어보고, 그다음에는 우유도 주고, 그다음에는 아주 식빵도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반에 이제 그런 아이들만 주라고 오잖아요. 그럼 난 항상 1순위로 그걸 받는 거야. 그러고 이제 1순위로 받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점심을 안 싸우니까 못 먹고 항상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반에 어떤 좀 잘 사는 아이 스타의 딸이었는데 그 애 보고 도시락을 2개를 싸러 시키더라고. 그 도시락을 1개를 날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기가 죽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가난하고 쟤네들은 부잣집 애들이어서 이렇게 표를 못 내. 항상 기죽고 입 다물고 사는 거야. 기죽고 살았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가 중학교를 탁 갔으니까 중학교를 제가 1등으로 갔는데 교복이 똑같잖아요. 네. 교복이 똑같으니까 옷에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맨날 나는 맨날 입던 옷 한 가지 입고 다니는데 나는 막 가지가지 치마 입고 난리인데 난 치마 입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중학교에 똑같이 입는 거예요. 갑자기 기가 살아나가지고 제가요 정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날았잖아요. 그때부터 리더십도 발생되고요. 뭐 공부도 좀 잘했고 하니까 막 그래갖고 그 정말 전교생을 전부 주름 잡게 됐어요. 제가 그 기주고 살다가 교복 하나로요. 교복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교복 입고 머리 꼬랑지 딱 하고 가니까 네. 기죽을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줬다는 얘기는 애들 얼마나 기를 살렸겠어요. 그렇죠. 그 중학교 가도 도시락이 다 다르잖아요. 계란 든 놈하고 계란 없는 없는 사람. 거 어쩌다 도시락 싸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잖아요. 기죽했는데 무상급식 되는 순간 아이들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기죽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애들이 골고루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똑똑해져가지고 고등학교 똑똑해져 지금까지 이렇게 똑똑하게 살잖아요. 예. 기죽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전혀 어렸을 때 가난해갖고 그런 기죽었을 거라는 게 안 상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돼요. 안 네,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가난을 너무 없애야 된다는 당당하셔서. 네. 가난을 없애야 된다는 가난에 대한 박탈감, 차별감에 대해서 사회적 의식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회운동을 할 수 있고 네.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거기에서 있어요. 맞아요. 가난으로 이제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네. 모든 사람의 역량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줘야 되고 또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어릴 때 그때 쌓던 거예요.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삶. 이것도 다 그때 형성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돌봄하다가 이제 얘기까지 돌봄이- 나왔는데 돌봄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 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돌봄도 달라지고 질도 그럼요.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렇죠. 억울함. 학대 재생산뿐만 아니라 세습된다는 거죠 지금 네. 이제는. 그게 그래서 문제죠. 무슨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회는 공평하게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그 가슴에 너무 와닿았거든요.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뭐더라? 그 과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이게 아주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 사회에서 안 지켜져 왔던 거죠. 그동안도 계속. 강남 집값 다르고 강북 집값 다르고 이것도 다 그 문제고요. 예. 강남들은 다 서울대학 다 보내고 강북에는 한 명 가기가 힘들고 이거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차별들을 완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방대학 나온 애들 취직 못하는 것도 지금 계속 우선 하자고 하고 그다음 학벌주의 그죠? 학벌주의 뭐 지나치죠. 정말 저도 뭐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좋은 학교 간판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가정에서의 돌봄에서부터, 돌봄의 인식에서부터 달라져서 모두가 돌봄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사회죠. 그런 걸 네. 꿈꾸고 이제 했는데 꿈꾸는 사회죠. 애들이 다 아. 공무원만 다 똑같이 꿈꾸고 공무원만 하려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만 하려고 교사라고 나는데 교사가 지금 너무 밀렸잖아요. 네, 네. 앞으로 교사는 자리가 없지요. 근데 공무원은 아직 이제 우리 공공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죠. 예, 찾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예. 결과는 정의롭게. 찾아보셨어요? 네, 찾았어. 아니 이 말이 평등, 진짜 공정, 좋은데. 정의. 예.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단어가 결과는 정의롭게.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이 나라 정치죠. 그렇죠. 정치가 그걸 해야 원하는, 되는데 그 기회는 먼저 다 자기들이 권력 있는 네,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결과도 바꾸기도 하고 과정은 그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되면 안 이런 되는 억울한 부분들이 지난해 결과는 촛불 정의롭게. 때 네. 막 표출이 되고 정리가 됐는데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죠. 예, 돌보면서 똑같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평등이 아래로의 평등보다는 이 기회를 공정하게 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근데 마치 다른 사람을 막 밀치고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아이를 새치기해서 앞줄에 세우면 안 되고 경쟁이 정말 근데 너무 자본주의는 네. 경쟁을 토대로 하고 자본이 그렇죠. 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본이 많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주의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필연인 거예요. 그럴까요? 진짜? 근데 그 필연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고 사회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네, 않아서 그 정치와 사회의 역할을 정말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가는 거. 그게 정치와 사회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에서 감당 못하면 사회죠. 사회에서 또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고 이게 이제 정치와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 하나만 얘기해도 정치와 사회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관심 안 가지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정치적 그럼요. 관심을 가질수록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와보니까 그렇습니까? 이정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나와서 저는 이제 활동한 지 저도 전업적으로 있다가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해야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냥 멀리서 보고서 그냥 의존적으로 뭐 이렇게 시키는 거 주어지는 것만 하다 보면은 잘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와 사회에 이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라든가 또 그게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해보니까 또 되더라. 나 몰랐던 건데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까 아 이거 그렇죠.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네. 것도 보여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럼요. 뛰어들어서 예.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렇죠, 또 제가 그렇죠. 또 작은 힘이지만 좀 그렇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이렇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네.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먼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은 기회를 갖고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힘을 좀 보태고 싶다. 네. 예, 그런 마음이 좀 막 생기고 좀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달라지면 가정도 변하고 그쵸. 공동체도 변하고 그래서 여성이 달라지면 다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여성의 파워, 여성의 파워가 그렇게 세지고 있고 또 세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좀 포용과 돌봄의 장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용과 돌봄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로서 정치의 포용과 돌봄의 문화와 정치가 되면 좀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려면 여성들이 좀 많이 나서고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억울한 거 얘기 아까 하셨지만 저번에 이제 차별 얘기하셨는데 집안에서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서 차별되는 사회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국어책에 그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게 전기가 잠깐 있었어요. 국어책에 뭐냐면 그 놀이터에서 깨진 병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그러면서 왜 그걸 줍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다쳐서 누군가는 그걸 치워줘야 되는 그쵸, 거죠. 그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 때 제가 이제 철거촌 다니다가 그 빈민
지역에서 이제 철거촌에서 타가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부터 기회를 공정하게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안병무 박사님이라고 그 아시죠? 신학 연구하신 그분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가는데 거기 영아들 갓난아기들이 다 그 포로 수용소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아이들 막 계속 울던 아이들이 사람 소리만 들리면 동시에 울음을 그친대요. 자기 애들한테 이제 그 우유를 갖다 줄 누군가가 있는 걸 알고. 근데 자기 그거를 안병무 선생님 보면서 그게 무섭더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그래서 본인은 그냥 거기서 도망 나왔다고. 근데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뭐 이 얘기를 하신 게 제가 그때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랄까 이렇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타가소를 했는데 제일 억울하고 내가 또 힘도 있어야 느꼈던 게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이 동네 철거촌에 사는 그 양돈마을이었는데 양돈마을 사는 애는 나무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냥 돌봐서 애들을 잘 키워서만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애들이 억울하게 그래서 또 남았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 주장도 못하고 오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학교에서 학교 일을 제가 뭐 운영이나 학부모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를 공정하게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또 성북에서도 동마다 학교 환경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는가가 그러니까 돌봄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우리가 나더라고요. 어릴 때 한번 상처받은 거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에 돈이 없어졌어요. 네. 내가 갑자기 뇌가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뇌가 얼굴이 빨개지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이제 찝은 거예요, 누가. 그래갖고 내가 그 교감선생님 딸이 나를 내가 훔쳐갔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사람이 잡혔는데 제가 평생 그거를 얼마나 간직했냐면요. 제가 50살 넘을 때까지 그때 그 나를 의심한 그 아이를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내가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동창회 30주년 행사한다고 모여서 내가 그때 공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걸 본인은 너무 놀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친구는 그 이후 계속 이제 나한테 마음의 빚을 지나.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거의 한 2년 전에 58세 그때 미안하다. 사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쏙 없어졌어요. 얼마 걸렸어요, 도대체.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사과를 또 결국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게 맺혀가지고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맞아요. 어떻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죠, 그게 정말로. 50년, 60년이잖아요. 그럼요. 계속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한 2살 때인가, 12살 때인데, 그거 내 얼마 전에 사과받았잖아요. 정말로.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내가 구체하게 얘기했어요. 걔 아버지가 교감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잡았잖아요. 그런 그래, 글귀가 가서 있었어요. 모욕을 준 오래 사람은 간다니까. 모래 위에 글씨를 쓴 것이지만 모욕을 받는 사람한테 청동의 끌로 새긴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무섭다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감동적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인터넷 최근에 보고 가슴 아픈 건 어느 이 노숙자를 찍는 사진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애가 미국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기자를 하다가 어느 노숙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아빠인 거예요. 아이고. 아빠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이렇게 그죠. 아빠인 거야. 아빠가 집을 나와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아빠를 발견했어요. 십몇 년 만에. 아빠인 걸 발견,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그 아빠를 모셔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때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빠를 모셔다가 계속 이제 아빠를 이제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 여자 딸내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빠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를 정상으로 돌려고 아빠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한 사람은 그건 못하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게 네.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이 돌봄이에요. 네. 그죠?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좋은 점은 이 돌봄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이 그냥 돌봄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 아버지를 절대적 사랑을 하는 이 힘은 또 엄청난 그 거잖아요. 사랑을 받은 아이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 그럼요.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돌봄을 잘해 놓으면 그 아이도 또 그 사람도 이 절대적 사랑을 배운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이 세상을 또 따뜻하게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잘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헌신하고 붙들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완벽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저도 조금 일에서는 완벽주의를 하는데 돌봄이랑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 그리고 돌봄은 내가 또 내 자식한테는 하면서 또 부모한테 못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하면서 또 꼭 우리 가정에서 못하면 이게 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 부모한테 결핍된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을 그래. 받고 그래야 그렇게 된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 공동의 돌봄들을 우리 항만에는 이 학부모 마을교사도 그렇고 하잖아요. 네. 봉사하고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뭐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요즘 최진실의 딸이 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 가족한테만 다 맡겨놓으면 한 어른이 그렇죠. 왜곡돼 있을 때 저 경우는 그렇죠, 할머니로부터 뛰어야 돼요. 네. 그럼요. 뭐 이렇게 자기의 왜곡된 사고 방식을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강요를 하는 이런 사회. 그럼 저 아이는 할머니로부터 뛰어야 돼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기사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나 너무너무 엄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또 이번 두 번째 쓴 글 보셨어요? 네. 엄마 아빠 이혼 여원이도 할머니였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그 사정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부분들에서 독립 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됐는데. 이 돌봄 얘기 할 게 참 많네요. 아직도 좀 끝이 나지 않는. 끝이 나지 않는 돌봄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 이제 돌봄이 사회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또- 확대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또 차별 문제를 다음에 또 얘기 좀 해봅시다. 예, 네. 다음 월요일까지 또 차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한 단계 한번 해보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